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게 되는 조용하고 느린 한국 민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잠이 솔솔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잘 쉬어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천천히 잠들어 보세요.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옛날 시골 한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집도 있고 땅도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큰 한이었다. 좋다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나이 40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어느 날 남편이 시무룩한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 아내가 말했다. 첩을 들이면 자식을 볼 수 있을 테니 그리 하시지요. 그러자 남편이 낯빛이 저절로 환하게 바뀌었다. 정말 그러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겠지요. 그러자 부자 남편은 사방으로 사람을 놓아 첩을 구하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서 첩으로 삼았다. 따로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살게 하면서 틈나는 대로 첩의 집을 드나들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진 것은 뜻밖에도 새로 들어온 첩이 아니라 본처였다. 본처는 임신한 지 10달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다. 첩도 아닌 본처한테서 아들을 얻은 부자는 입이 짝 벌어졌다. 아기를 얻으느라 첩의 집에는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부자가 찾아오지를 않자 첩은 그만 안달이 났다. 남몰래 이리저리 아기를 해칠 기회를 엿보던 첩은 어느 날 부자의 집안 식구가 다 집을 비운 사이에 혼자 잠자는 아이를 슬쩍 들어다가 광 속의 된장 항아리 속에 깊이 파묻어서 죽이고 말았다. 아기가 사라지자 부잣집에는 온통 야단이 났다. 하지만 사방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아기를 찾을 수 없었다. 찾다가 지친 부자는 크게 실망을 해서 집에 들어올 맛을 잃어버렸다. 여자가 얼마나 칠칠지 못하면 제 자식을 잃어버린담. 부자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첩의 집으로 향했다. 그 후 그는 본가에는 걸음을 끊다시피 하고서 첩의 집에서 살았다. 혼자 쓸쓸히 세월을 보내던 본처가 어느 날 광에서 된장을 퍼다가 찌개를 끓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입에 댈 수가 없었다. 된장이 왜 이렇게 됐지? 뭔가 이상했지만 아기가 이미 된장 속에서 다 녹은 뒤라서 사연을 알 턱이 없었다. 본처는 된장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쇠죽을 쓸 때마다 된장을 한 사발씩 섞어 쑤어 암소에게 먹였다. 얼마 안 가서 된장은 전부 암소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된장을 먹은 암소가 뜻하지 않게 새끼를 베어 조그마한 송아지를 낳았다. 등허리에 금무늬가 아롱진 예쁜 송아지였다. 송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자 송아지는 본처의 품속을 파고들어 젖을 찾아서 빨기 시작했다. 신기하게 여긴 본처는 그날부터 금송아지를 자식처럼 데리고 자면서 젖을 먹였다. 본가의 암소가 된장을 먹고서 금송아지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첩은
송아지가 본처 자식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첩은 어떻게든 송아지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꾀를 냈다. 갑자기 자리에 누워 헛소리를 하면서 죽을 병에 걸린 환자처럼 행세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가? 아무래도 세상을 하식하려나 봅니다.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어요. 이웃집 점쟁이가 용하다니 한번 찾아가서 내 병 좀 물어봐 주어요. 부자는 당장 점쟁이한테 달려가 첩의 병에 대해 물었다. 허허, 이 병이 아주 어렵군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가에 있는 금송아지의 간을 꺼내서 먹여야만 회생할 수 있겠어요. 첩과 점쟁이가 미리 내통한 사실을 알 턱이 없는 부자는 곧바로 백정을 불러들였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서 금송아지를 끌어다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와라. 부자의 명령을 받은 백정은 본가로 가서 금송아지를 끌어냈다. 본처가 송아지를 내주지 않으려 했지만 부자의 명이 워낙 지엄한지라 어쩔 수가 없었다. 백정은 숫돌에 쓱쓱 칼을 갈면서 힐끗 송아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송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백정은 깜짝 놀랐다. 아, 이거 이상스러운 송아지로구나. 죽이면 안 되겠어. 백정은 새끼줄을 끊고 송아지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송아지 간 대신 그날 잡은 돼지 간을 하나 싸들고 부자한테로 가서 바쳤다. 첩은 그 간을 소금에 찍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하이, 신기하게도 몸에 사르르 화기가 도네요. 하면서 멀쩡하게 일어나 앉는 것이었다. 백정에게서 풀려난 금송아지는 마을을 떠나 멀리 도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만 길을 간 송아지는 우여곡절 끝에 도성에 이룰 수 있었다. 도성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한 곳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다. 저 북을 쳐서 소리를 내면 임금님이 사위를 삼는다지. 신령님이 그렇게 계시하셨다네. 그렇게 웅성거리며 다들 북채를 들고 힘껏 북을 쳤으나 북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나무와 가죽이 아니라 짚을 엮어서 만든 북이었다. 집 덩어리에서 북소리가 날리 만무했다. 그때 금송아지가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북채를 잡더니 집 북을 치기 시작했다. 둥, 둥, 둥. 송아지가 북을 칠 때마다 북소리가 커다랗게 진동을 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단 법석을 떨었다. 저것 보게 소리가 나. 송아지가 소리를 냈어. 그렇게 해서 송아지는 궁궐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다. 송아지가 북을 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주를 불렀다. 얘야, 내가 꿈에 신령님 가르침을 받고 집북을 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노라고 했는데
웬 송아지가 북소리를 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아바마마, 한나라의 임금님이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송아지한테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는 공주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공주와 혼례를 치른 날 밤, 금송아지는 신방을 나오더니 어딘가를 향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여긴 공주가 살짝 뒤를 밟아보니 송아지는 궁궐 뒤편의 연못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 연못에 다다른 송아지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저런, 죽으려고 저러는가? 공주가 놀라서 연못으로 다가갔다. 그때 물속에 들어갔던 송아지가 연못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한데 그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깎은 듯이 아름다운 한 명의 귀공자였다. 공자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공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이게 나의 본 모습이랍니다. 사람이 된 송아지는 임금과 공주에게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크게 놀라며 사위를 본가로 내려보내 부모를 찾아보게 하였다. 부마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향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부쩍 늙은 어머니는 낯선 손님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라니 잘못 찾아오셨소. 나는 자식이 없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금송아지로 태어났던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꿈인가 생신가 눈을 비비면서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부마는 첩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뵙고 그간의 사연을 고하였다. 사건의 내막을 깨달은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는 첩을 벌주어 내쫓고서 본가로 돌아왔다. 부마는 또 자신을 살려주었던 백정을 찾아가서 깊이 살해를 하고 천한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 후 금송아지 아들은 공주와 함께 부모를 모시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신통한 의형제. 옛날에 노랑 두대구라는 힘센 장사가 있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밥을 달라고 한 별난 사람이었다. 어찌나 힘이 넘치는지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돌로 된 신발을 신고 다녔다. 어느 날 노랑 두대구는 넓은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멀리 웬 나무가 쓰러졌다 일어섰다 하는 게 보였다. 바람도 없는데 웬일인가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어떤 사람이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다. 그 콧김이 어찌나 센지 콧김을 불 때마다 나무가 쓰러졌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도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봐요, 나 좀 봅시다. 노랑 두대구가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화를 냈다. 아니, 한참 잘 자는 사람을 왜 깨워? 보아하니 당신 재주가 신기한데
나랑 의형제나 맺읍시다. 잠자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노랑 두대구를 살펴보니 커다란 돌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졌어. 나도 심심하던 터이니 의형제 맺읍시다. 둘은 형과 동생을 정하기 위해 한판 팔씨름을 벌였다. 노랑 두대구가 이겨서 형이 되었다. 그런데 형님 이름은 뭐여? 난 노랑 두대구라네. 동생 이름은 뭔가? 난 사람들이 코샘생이라고들 하오. 노랑 두대구는 코샘생이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 보니 고개 아래에 들이 있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 물천지가 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놀라서 물이 쏟아지는 곳을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들을 향해 오줌을 누고 있었다. 당신 재주가 신기하구려. 이름이 뭡니까? 난 오줌수 타기요. 난 노랑 두대구고 이 사람은 코샘생이요. 우리랑 의형제를 맺지 않겠소?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날이 저물었다. 삼형제는 마침 집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을 찾아 들어갔다. 그러자 어떤 영감이 하나 나와서 세 사람을 맞이해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는 문을 덜컥 걸어 잠갔다. 그때 땅이 뒤흔들리면서 산이 무너질 듯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영감의 아들 삼형제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 오늘은 뭘 잡았느냐? 오늘은 허탕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나는 여기 앉아서 커다란 놈을 세 놈이나 잡아놨어. 그때 방 안에 있던 삼형제가 가만히 문 밖을 내다보니 영감과 세 아들 엉덩이에 얼룩꼬리가 넘실거렸다. 호랑이가 분명했다. 안 되겠다. 도망가자. 먼저 코샘생이가 천장과 바람벽을 향해 콧김을 훅 내쉬었다. 그러자 벽과 기둥이 날아가면서 집이 무너져 내렸다. 노랑 두대구가 무너지는 지붕을 받아서 멀리 내던졌다. 삼형제가 집을 나와서 달아나자 영감과 삼형제가 집채만한 백호로 변해서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오줌소 타기가 뒤로 돌아서서 오줌을 내갈겼다. 그러자 그만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면서 호랑이들은 물속에서 허우적댔다. 코샘생이가 거기 대고 차가운 콧김을 휙 불었다. 그랬더니 물이 꽁꽁 얼어서 호랑이들이 얼음 위에 둥글둥글 머리만 내놓은 채 꼼짝 못하고 어흥거렸다. 노랑 두대구가 천천히 다가가서 돌신시는 발로 호랑이들의 머리를 툭툭 차니 단번에 모가지가 뚝뚝 떨어져 얼음 위로 대굴대굴 굴렀다. 그렇게 해서 의형제는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던 호랑이들을 처치하고 출세를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우뚜리. 옛날, 먼 옛날의 일이다. 세상은 살기가 아주 어려웠다. 권력자들이 자기 욕심 차리기에 눈이 멀어 백성들 생활은 안중에도 없었다.
대궐에 있는 벼슬아치들은 뇌물을 받고 원님 자리를 팔았고 원님은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 배를 불렸다. 그러니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다.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도 못하니 이놈의 세상 한번 확 뒤집어져야 해. 그때 한 마을에 농사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가진 땅이 없어서 품을 팔아 먹고 사는 처지였다.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일터에서 쓰러져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다시 못 올 길로 떠났다. 그런데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다.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뱃속의 아기가 점점 자라 만삭이 되었지만 여인은 이를 쉴 수가 없었다. 당장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는 품팔이에 나서야만 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들 혀를 찼지만 모두가 저 살기에 바쁜지라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어느 날 여인은 무거운 몸을 힘들여 추스르면서 혼자 산속에서 밭을 메고 있었다. 한참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배가 아파 오기 시작하더니 꼼짝도 못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 여인이 배를 움켜쥐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인은 천신만고 끝에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았다. 비몽사몽간에 억새풀을 꺾어서 탯줄도 잘랐다. 그러고는 맥이 풀려서 쓰러졌다. 그런데 혼미한 중에 생각해보니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 것이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살펴보니 입이 꼭 닫혀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아기 몸이 윗도리만 있는 것이었다. 엉덩이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신령님, 이 일을 어째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기는 한 번도 울음을 울지 않았다. 다른 말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두 팔을 몸에 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치 돌부처 같았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몸이 윗도리만 있다고 해서 웃두리라고 불렀다. 부르다 보니 어느새 그게 아이의 이름이 되었다. 그와 함께 아이의 모친은 웃둘레라고 불리게 되었다. 웃둘레는 다시 품팔이를 하러 다녔다. 웃두리는 등에 들쳐업고 이곳저곳 일터를 찾아 돌아다녔다. 일터 한 구석에 놔두면 웃두리는 언제라도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도 웃둘레는 품팔이를 나가 웃두리를 논둑에 앉혀둔 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를 심고 있었다. 그때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을 아전이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모 심는 곳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이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 판인데 아전은 하필 웃둘레를 부르며 물었다. 임자, 내 뭐 하나 좀 물음세. 웃둘레가 놀라서 아전을 바라보자 아전이 실실 웃으면서 희롱하듯이 말했다. 지금까지 모를 심은 게 모두 몇 폭이나 되는고? 웃둘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아전이 음흉하게 웃으면서 이죽거렸다.
하하, 제가 심은 것도 못 헤아린단 말인가. 이런 멍청한 것 같으니. 웃둘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는 농부들의 마음에 불이 일었지만 어쩌지 못하고 속으로 화를 삭일 뿐이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웃두리가 입을 열어 아전에게 소리를 친 것이었다. 보세요. 그러는 당신은 지금까지 타고 온 말 발자국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그러자 아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말았다. 그는 혼자서 불그락 푸르락 활을 돋구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처럼 통쾌하게 웃었다.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네 그려. 저 꼬락선이라니. 그러는 한편으로 사람들은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웃두리를 아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날 밤 웃두리는 어머니를 앉혀놓고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집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언젠간 나라에서 저를 죽이러 올 거예요. 네가 떠나면 나는... 그게 저의 운명이에요, 어머니. 떠나기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검은 콩 한 마를 구해다가 한 톨도 빼지 말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좁쌀을 한 말 구해다 주세요. 오냐, 알았다. 웃둘레는 동네를 다니며 곡식을 빌어 검은 콩과 좁쌀을 구해왔다. 그리고 밤을 새워 콩을 볶았다. 한참 콩을 볶던 웃둘레는 콩이 잘 익었는가 보려고 무심코 하나를 집어서 먹었다. 그게 나중에 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웃두리는 콩자루와 좁쌀 자루를 손에 든 채 어머니의 등에 업혀 길을 떠났다. 산중에 이르러 집채만한 바위 앞에 이른 웃두리는 어머니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어머니더러 억새풀을 꺾어 바위를 치게 했다. 억새풀로 바위를 치자 놀랍게도 바위가 칼로 벤 듯 두 쪽으로 갈라졌다. 어머니, 저를 바위 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잊으세요. 앞으로 3년이 찰 때까지 아무한테도 이 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가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웃두리를 갈라진 바위 사이로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자 바위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로 합쳐졌다. 갈라졌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 웃두리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웃둘레에게 웃두리 간 곳을 묻기 시작했다. 아이가 어쩌냐게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더니 쓰러져 죽었다오. 그래서 산속에 갖다 묻었지요. 웃둘레가 그렇게 둘러댔지만 사람들은 선뜻 고지듣지를 않고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웃두리가 아전을 혼내는 것을 본 터라서 더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수가 났다는 소문이었다. 하늘이 웃두리라는 장수를 내보냈는데 용마를 타고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머지않아 그가 나와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리라고들 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귀 옛말로 은밀하게 전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점차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광가의 수탈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소문의 위력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언제부턴가 한밤중에 산이 킁킁 울리고 사람들이 떠드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웃두리가 훈련을 하는 소리라고 믿었다. 머지않아 웃두리가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마침내 그 비밀스러운 소문이 권력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웃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팔도로 장군과 군사를 내려보내 각 고을을 뒤지게 했다. 대궐에서 나온 장군과 고을 원님들은 군사들을 풀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무지 소리 나는 곳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군사들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족치기 시작했다. 웃두리가 어느 집에서 났는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그때 예전에 웃두리에게 망신을 당했던 그 아전이 문득 3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자기를 망신시켰던 아이의 아랫도리가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그는 무릎을 탁 쳤다. 그 아이가 웃두리라는 걸 직감한 것이었다. 장군은 아전을 앞세우고 웃둘레가 사는 마을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다. 그런데 마을에 방정맞은 아낙네가 하나 있었던 게 탈이었다. 밭에서 일을 하다 말고서 웃둘레,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그만 장군이 듣고 말았다. 장군은 웃둘레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서 웃두리의 모친을 잡아챘다. 모진 취조가 시작됐다. 웃둘레는 아들이 죽어서 묻었다고 발뺌했지만 통할 리가 없었다. 웃두리 유해를 찾아 내보일 수 없었으니 말이다. 분노한 장군은 웃둘레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모질어지는 고문을 연약한 여인으로서 견뎌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끝내 그녀는 웃두리가 바위 속으로 들어간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웃두리가 들어간 지 3년에서 딱 하루가 모자라는 날이었다. 장군은 당장 수천 군사를 거느리고 바위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곤 바위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도끼로 치고 망치로 때렸지만 집채만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달이 난 장군은 홧김에 억새풀을 뜯어서 에이, 이놈의 바위! 하고 후려갈겼다. 일이 안 되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바위는 억새풀을 맞고는 칼로 벤 듯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 바위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웃두리가 가지고 들어간 수만 톨 좁쌀이 모두 군사로 변해서 웃두리의 지휘 아래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루가 모자랐던 게 한이었다.
햇빛을 받은 군사들은 몸을 꽈배기처럼 비틀더니 그 자리에 녹아버리고 말았다. 더 신기한 건 우뚜리의 몸이었다. 바위에 들어갈 때까지는 없던 아랫도리가 그 사이에 자라나서 우뚜리는 그야말로 늠름한 장수가 돼 있었다. 다만 날짜가 하루 모자라는 바람에 발가락이 덜 생겨서 뒤뚱거렸다. 그 우뚜리의 몸은 쇠보다 단단한 검은 갑옷으로 감싸여 있었다. 가지고 들어가 볶은 콩이 갑옷이 되어 우뚜리의 몸을 감싼 것이다. 어서 저놈을 처치해라.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뚜리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우뚜리가 콩 갑옷을 입은 채로 공중에 번쩍 솟아올랐다가 뛰어내릴 때마다 군사들이 수십 명씩 나가 떨어졌다. 다시 우뚜리가 솟아오르자 장군이 소리쳤다. 한꺼번에 화살을 날려라. 군사들이 우뚜리를 겨냥해 빗발치듯 화살을 날렸다. 화살들은 콩 갑옷을 뚫지 못하고 힘없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 갑옷은 완전하질 못해 딱 한 곳 빈대가 있었다. 우뚤내가 콩을 볶다가 하나를 먹은 탓에 겨드랑 아래가 콩알 하나만큼 비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빈자리에 화살 한 대가 파고들었다. 그러자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우뚜리는 하늘을 향해 한 번 부르짖고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거꾸로지고 말았다. 우뚜리의 최후였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뚜리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굳게 다짐했다. 우뚜리의 그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기필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말겠다고.